지금 비트코인의 가격이 강한 상승을 보였지만 아직은 좀 조심스러운 입장입니다. 이게 완전한 휴전 또는 뭐 평화협정 이런 것이 아니라 2주간의 잠정적으로 그냥 협의를 한 것인데, 그래서 요 주황색 선이 100일선이거든요. 그리고 요 빨간색이 200일선입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요 100일선은 뚫고 봐야 될 것 같아요. 한 7만 5천에서 7만 6천 선? 그 정도는 뚫고 봐야 이제는 조금 뭔가 위로 기대해 볼 수 있다. 네, 안녕하세요. 성정길입니다. 네, 오늘도 웅달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웅달님. 네, 안녕하세요, 성쌤. 오늘 분위기가 갑자기 좀 반전된 것 같아요. 뭐 휴전 이슈가 맞습니다. 있어서 그런 것 같은데, 일단 좀 네. 시황 뭐 어떻게 보고 있으신지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어제 그 고래동 공부 카페에다가요, 네, 이제 이 미국 이란 전쟁 앞으로 가능한 네 가지 시나리오를 이제 AI랑 같이 공부하면서 정리를 해봤었거든요. 그래서 네, 이렇게 네 가지 시나리오로 정리를 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게 첫 번째가 타격을 하는 거죠. 미국이 예정대로 48시간 내에 이제 최후 통첩대로 이제 타격을 하는 게 첫 번째였고, 이제 두 번째는 갑자기 이제 이란 정권의 그 이란 혁명 수비대는 이제 강하게 반발을 하는 거고, 또 그 안에서 조금 우호적으로 미국과 협상을 하려고 하는 온건파가 있었다고 하면 그 내분이 일어나서 내부적으로 무너지면서 이제 미국이 원하는 방향대로 가는 거, 그런 시나리오가 또 있었고,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그 이란을 고립시키기 위해서 미국뿐만 아니라 뭐 정말로 이제 완전 중동에서 이란, 뭐 레바논, 헤즈볼라, 시리아가 한 편을 먹고, 뭐 사우디,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미국 이렇게 해가지고 완전 전면적으로 확산되는 시나리오도 가능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D가 뭐였냐면은 극적인 휴전 및 협상이었습니다. 근데 이 네 가지 시나리오에서 사실 어제 분위기로는 사실 네 번째 게 가장 작았던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런데 다행히도 정말 극적으로 그 파키스탄의 중재하에 2주간 그 협상이 이제 잠정 협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비트코인이나 자산 시장이 많이 급등을 했죠. 그래서 천만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정말 이런 영화나 드라마가 없을 것 같고, 음. 만약에 이런 스토리가 잘 정리가 된다면 추후에 정말 영화로도 제작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 저는 사실 더 궁금한 게 이게 네. 2주간 휴전이잖아요. 종전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이게 맞아요. 종전이 될지 아니면 다시 갈등 상황으로 치달을지 이제 이게 더 중요해졌다고 생각하거든요. 그에 따른 맞습니다. 시나리오들도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네. 너무 핵심을 짚어주셨는데요. 그 개인적으로는 지금 비트코인의 가격이 강한 상승을 보였지만 아직은 좀 조심스러운 입장입니다. 저 개인적으로는요. 말씀하신 대로 이게 완전한 휴전 또는 뭐 평화협정 이런 것이 아니라 2주간의 잠정적으로 그냥 협의를 한 것인데, 지금 이란이 요구하는 것들을 이제 정리를 조금 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보면은 과연 이걸 정말 트럼프가 받아들일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그 방금 전 또 뉴스를 보니까 그 통행세, 호르무즈 해협 통행세 관련해서 오만 같은 경우는 그 통행세를 기존처럼 안 받는다고 하는데, 이란은 여전히 통행세를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전쟁에 타격을 입었으니까 그 이제 배상금, 복구 자금으로 쓰이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한 점들을 봤을 때는 현재는 조금 중동발 긴장의 끈이 한풀 꺾이면서 시장이 강력한 안도 랠리를 보였지만은 지금 상황을 마치 비유를 하자면은 고속도로가 꽉 막히고 사고도 나고 막 그랬는데요. 그래서 근데 그게 정리가 되면서 조금씩 속도를 내기 시작하는 상황인데, 여전히 도로는 잔해들이 남아 있고 또 미끄러울 수 있어가지고 좀 속도 조절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좀 뉴스들을 보면 미국에서 이란의 통행세를 인정해 주는 분위기다. 이런 의견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렇게 끝날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있으신가요? 통행세 부분이 사실은
수에즈 운하 같은 경우 그 이집트 홍해 쪽에 그 수에즈 운하는 통행세를 받거든요. 파나마도 받고. 네. 그런데 호르무즈 해협 쪽은 받지 않고 있어요. 근데 그 큰 차이 중에 하나가 뭐냐면 호르무즈는 자연 발생적으로 만들어진 해협이라서 통행세를 받지 않고, 그다음에 인위적으로 만든 곳들은 이제 통행세를 받게 돼 있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호르무즈 해협 같은 경우는 이제 기존대로 하면은, 그런 원리 원칙대로 하면은 통행세를 받으면 안 되죠. 그래서 만약에 그것을 받게 되면은 사실 또 문제가 되게 커질 것 같습니다. 글로벌적으로. 다른 곳에서도 자신들의 지리적인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이 항행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는 것들이 생기면서 큰 변화를 또 초래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하나하나의 물류, 그런 것들이 이제 세계의 경제 질서까지도 바꿀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 제 생각으로는 그것이 쉽게 받아들여지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호르무즈 해협에서 통행세를 받는 게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상황으로는 그거를 받아들이기가 어렵지 않을까. 그리고 만약에 그렇게 한다고 했을 때 조금 더 이제 몇 가지 시나리오를 그려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최악의 시나리오는 아까 앞에서 이제 언급드렸던 것처럼 중동에 있는 다른 국가들뿐만 아니라 유럽, 뭐 다른 그 원유를 수입하고 원유를 또 팔고 유통하는 그런 곳까지도 다 이 이란을 좀 공격적으로 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미국 입장에서는 사실 냉정히 말해서 호르무즈 해협의 통행료를 받든 안 받든 크게 상관은 없지 않을까요?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제 생각에는 미국이 오히려 좋을 것 같아요. 음, 그 미국에서는 이미 원유를 충분히 생산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원유를 수출을 하고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표적으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중동에서 한 70에서 80% 정도를 수입하는데, 실제로 우리나라에 있는 정유 회사들 입장에서도 이런 이제 집중된 리스크를 완화시키기 위해서, 분산시키기 위해서 그 미국의 WTI 텍사스산 그 원유를 받으려고 하고 있고 늘려가고 있고, 이전부터도. 그 다음에 그것과 관련된 정제 시설들도 수천억에서 수조 원의 돈을 투입할 계획을 지금씩 개박하고 있고요, 이미. 그리고 지금 투자를 계속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그 미국에서 우리나라까지 오는 데 있어서 그 물류비가 최소 2배에서 3배 정도 더 든다 그래요. 그리고 지금 정제 인프라가 이 중동과 비교했을 때 아직 갖춰진 게 별로 없기 때문에 그 원유를 갖고 와서 그것을 가공하는 데 있어서도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로 인해서 과도기적으로 큰 물가 상승을 초래할 수 있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에너지원을 100% 수입하기 때문에 큰 타격을 입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을 고려하면 물론 이제 질서가 바뀌는 거기 때문에 미국의 입장에서도 굉장히 혼란스럽고 뭔가 삐걱거림이 발생할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오히려 미국에게 유리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도 트럼프의 어조가 조금 많이 바뀌었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사실 우리는 호르무즈 해협 별로 상관없다. 막혀도 필요하면 니들이 해라. 뭐 그런 이야기도 되게 많이 하고. 근데 까놓고 보면 공격은 본인이 했지만 수습을 본인이 안 하고 아, 우리는 목표 달성했어. 라고 말하고 통행료가 있는 상태에서 빠진다고 해도 뭐 단기적으로 뭐 이런 뭐 좀 불만? 네, 그런 건 있을 수 있겠지만 결국엔 이해 당사자들이 해결할 수밖에 없을 것 같거든요. 목마른 사람이 맞아요. 우물 판다고 이게 뭐 한국이나 일본 뭐 이런 국가들이 그리고 유럽 국가들이 좀 아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기도 하고 미국은 뭐 냉정하게 말해서 잃는 게 별로 없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 그러니까 제 이건 개인 의견입니다만 호르무즈 해협의 좀 통행료는 좀 부과될 가능성이 좀 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많이 들긴 하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우리나라도 호르무즈 해협 이외에 좀 루트를 많이 개발하게 되지 않을까 싶고, 근데 네. 호르무즈 해협 외에는 수출이 불가능한 나라들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 뭐 쿠웨이트나 뭐 이라크 이런 나라들. 그런 나라들에서 이란하고 좀 뭔가 좀 쇼부를 보게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도 좀 들긴 합니다. 아무튼 미국은 살짝 빠지고 다른 나라들이 좀 고생할 것 같은 좀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 그건 어떻게 보시나요?
네, 그 미국은 이제 제가 이제 있을 때는 짧은 소견으로 봤을 때는 미국은 중동에서 이전부터 계속 발을 빼고 싶어 했던 것 같습니다. 음, 근데 그 발을 빼지 못했던 이유는 이제 그 중동 지역의 평화를 위해서인데, 그리고 이제 이란이 핵무기를 개발을 하려고 했었기 때문이라고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발을 빼고 싶지만 발을 뺄 수가 없는 게, 이란이 핵무기를 만들고 또 거기에다가 장거리 미사일까지도 탑재를 하게 되면은, 실제 지금 이란에서 미사일을 쏘면 거의 영국까지 간다고 하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나중에는 미국까지도 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2000년도에 그 아브라함 협정이라고 해가지고 그 미국과 이스라엘, 뭐 바레인, 그리고 사우디, 요르단 이런 국가들이, 중동 지역에 있는 그 무슬림 국가들이 실제로 이스라엘을 국가적으로 인정하면서 예전과는 다른 스탠스를 취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중동에서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해서 그 중동의 평화, 중동의 어떻게 보면 패권 구도를 만들려고 했던 것인데, 그때부터 어떻게 보면 그때도 트럼프였거든요. 트럼프 정부였는데 그때도 발을 빼고 싶어 했지만 발을 못 뺐던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계속 그 연장선에서 지금의 상황을 한번 연결시켜서 지어보면은 미국은 발을 빼고 싶어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말씀해주신 대로 정말 시나리오 중에 하나가 어, 통행세를 매기든 말든 상관없다. 니네가 알아서 니네 문제를 해결해라. 이렇게 갈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음, 그래서 미국의 입장에서 볼 때도 그 국내외적으로 녹록한 재정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전부터도 계속 그 중동의 늪에서 빠져나가고 싶은 그런 것들이 있었고, 또 무엇보다도 중요한 거는, 사실 중동 문제도 굉장히 심각하지만 결국 미국의 핵심 쟁점은 중국과의 패권 다툼이라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중국, 동아시아가 지금 미국에게는 어찌 보면 유럽이나 중동보다도 훨씬 중요도가 높은 곳인데, 그래서 이 이란을 빨리 정리하고 그 미중 정상회담 5월 달에 있는 그걸 통해서 정리를 하려고 했던 것인데, 어떻게 보면 이제 약간 발목을 잡힌 걸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본다면 제 생각에는 중동의 이슈는 정말로 미국이 발을 확 빼버린다고 해도 미국으로서는 뭐 크게 잃을 건 없다. 그리고 만약에 중동에서 어, 미국에 대항하는 뭐 핵무기라든지 장거리 무기라든지 그런 거를 개발한다고 한다면 이제 이런 용어를 쓰더라고요. 그 잔디깎기라고 하는데, 잔디가 어느 정도 일어났을 때는 폭탄 투하를 해가지고 그 잔디를 깎아버리는 거예요. 그 싹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그 나라가 또 한 10년, 20년 핵무기라든지 장거리 미사일 개발이 늦어지겠죠. 그럼 그때가 또 때리는 거예요. 10년, 20년 후에. 그래서 그런 정도로 컨트롤할 수도 있을 것이다라는 의견이, 예, 국제 정치학자들에게서도 실제로 나오고 있었습니다. 제가 그 한 2년 전, 3년 전에 중동 분위기와 지금 중동 분위기를 보면 느낌이 너무 많이 다르거든요, 사실. 네. 이스라엘이 이렇게 강한 나라였구나. 그런 생각도 좀 되게 많이 들고, 뭐, 헤즈볼라라던가, 뭐, 레바논 완전 초토화됐고, 이번에도 이란을 이렇게 한 방에 무력화시킬 거라고 생각도 못 했거든요. 생각보다 이스라엘의 뭐 군사력이나 이런 게 좀 되게 막강해서, 그러니까 제가 느끼기에는 좀 다들 좀 깨갱하는 느낌? 좀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거든요. 중동에서 이란도 이제 뭐, 어, 하메네이도 죽었고, 그 둘째 아들도 뭐 어디 보니까 혼수 상태다. 뭐 이런 뉴스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꾸 정상들을, 그러니까 권력자들을 이렇게 정밀 타격해서 죽이는 게 그 전략이 되게 좀 제가 느끼기엔 유효했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들거든요. 앞으로는 중동이 좀 평화롭게 흘러갈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있으신가요? 네, 그 이란이 이번에도 이제 보면은 이란의 결국에 스탠스에 달린 것 같은데요. 그 이번에 이제 정말로 낙관적으로 좀 희망컨대 이렇게 보는 뷰도 있더라고요. 이것이 이제 이란이 이번 계기를 통해서 정말 미국과 뭐 이스라엘 포함한 그 동맹국들의 힘을 완벽하게 인지한 것으로 본다면, 이제는 중동의 경제적 재건이라는 거대한 틀로 전환되는 변곡점에 서 있다. 근데 어, 이것이 가능하다고 하면은 이제 이란이 핵을 포기해야 될 것 같아요. 음, 그래서 그것을 내려놓아야 되고,
실제로 그 1950년도부터 70년 그 말씀해주신 그 하마네이가 들어오기 전까지는 사실 사우디보다 더 친미적인 국가가 이란이었습니다. 음, 근데 그 새로운 정부가 들어오면서 이제 이렇게 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때 그게 정말 가능할지 이게 너무나도 큰 그 문제이고 또 거의 수십 년을 그 반미적인 스탠스로 이제 지내왔고 거기다가 이제 그 핵심인 핵무기 개발에 너무나도 초점을 맞춰져 있었기 때문에 과연 이것을 포기할 수 있을까, 이란이. 그래서 이란이 정말 만약에 모든 걸 포기하고 사우디나 뭐 이스라엘 이런 것처럼 친미적인 스탠스를 취한다면은 이란이 원유 보유국 보유가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탑5 안에 들더라고요. 음, 근데 그 원유를 생산해서 정제하거나 이렇게 수출하거나 이런 시설들이 너무 낙후돼 있어가지고 비효율성이 너무 큰데 근데 그런 것부터 다시 차근차근 밟아가면은 이란이 갖고 있는 그 자원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경제적 가치가 다시 한번 정말 경제적으로는 부유한 국가가 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제 이란의 그동안 수십 년 동안 그 정권을 잡고 있었던 그 사람이 과연 그 권력을 내려놓을 수 있을까? 그러니까 그 북한이 많이 생각이 나는데요. 북한도 보면은 그 국민들은 다 원하고 있을 거예요. 친미를 원하고 달러를 원하고 남한처럼 그 친미적인 스탠스를 취하면은 이런 밸류체인 상에서 이런 경제적 혜택을 입을 수도 있겠다. 그런데 사실 그 김정은과 고 군부, 고 엘리트 계층은 그걸 내려놓는 순간 어떻게 보면 진짜 국민들로부터 자신들이 죽을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놓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과연 그런 변화가 나타날 수 있을지, 근데 이제 정말로 낙관적으로 보는 분들은 그렇게도 가능할 수 있지 않을까, 이번에.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의견은,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저는 미국이 떠난다고 해도 이거를 놓지 않을 것 같거든요. 정권 교체에 대한 뭐 끈을 놓지 않을 것 같아요. 계속해서 요인 암살도 계속 할 것 같고, 그리고 사실 제가 이렇게 뉴스들 보니까, 어디서 이렇게 보고서가 올라왔더라고요. 처음에 이게 시작된 게, 사실 이란에 그 시위대가 좀 많이 시위가 발생했었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과 미국이 공격하면 시위대가 정권을 무너뜨릴 것이다. 네, 이런 의견이 많았는데 그것 보고 사실 좀 전쟁을 일으킨 것도 있는 것 같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시위대가 너무 많이 학살 당했고, 네, 그래서 좀 힘을 많이 잃어서 계획대로 좀 안 됐던 것 같거든요. 만약에 내부와 외부에서,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그 시위대가 또 다시 한번 일어나게 되면 정권 교체가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뭐 네팔처럼 마치 그게 만약에 된다면 정권 교체가 되면 그럼 그 뒤에는 제가 중동에 아까 말씀하신 웅달님 말씀하신 것처럼 경제적 재건이 가능할 수 있게 그렇게 보시나요? 네, 근데 그거는 정말 그 어려운 과정이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한 음, 과정이 분명히 있을 것 같고, 음, 그게 생각만큼 그렇게 빠르게 되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네, 맞는 말씀인 것 같아요. 북한을 생각하면 어떻게 보면 좀 쉬운 것 같기도 하고, 네, 네, 북한이 무너지지 않는 뭐 이유이기도 하겠죠. 네, 그런 거 생각하면 정말 안타깝습니다. 뭐 뉴스 보니까 시위대가 한 3만 명, 4만 명 죽었다고 하더라고요. 참 말도 안 되는 네. 숫자인데 어떻게 자국의 국민들이잖아요. 네, 그렇게 죽일 수 있는지도 참 놀랍고 이란이라는 나라가 참 정말 무서운 것 같아요. 그 이란 맞은편에 그 오만이 있는데 오만과 네, 함께 그 호르무즈 해협의 통행세를 나누자 이런 이야기를 이제 이란이 하고 있는데요. 네, 오만만 해도 그 오만이 이란에 비해서는 그 원유 그 비축량, 뭐라고 해야 되죠? 비축량이라고 해야 되나? 보유량, 매장량. 원유 매장량. 예, 원유 매장량이 그 이란의 그러니까 이란은 최상급이고요. 그 음, 오만은 한 중위권 정도 돼요. 음, 그런데도 1인당 국민 소득이 한 2, 3만 불 되거든요. 어, 예, 그리고 아직도 그 잠재력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도 오만이 이제 비트코인 채굴도 한다고 하고요. 음, 그래서
오만도 그 정도인데 이란이 좀 그 지배층들이 엘리트층들이 그거를 참 놓기가 정말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그런 변화가 일어난다고 하면은 정말 중동이 다시 한번 엄청난 경제적 부국 그 부자 지역으로서 거듭날 수도 있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도 합니다. 네. 그러니까 말씀 들어보니까 여러모로 좀 쉽지는 않은 것 같네요. 그러니까 이란은 계속 핵무기 개발하고 그 중동 지역 패권 가져가려고 하고 무슬림 세력들 규합시켜서 이제 거기에 최고 지도 그룹이 되려고 하고요. 근데 이스라엘은 그걸 절대 그걸 가만히 둘 수도 없고 근데 현재 상태에서 군사력이 물론 예전보다 많이 올라오긴 했지만 또 이스라엘이 물리적으로 그리고 지리적으로도 굉장히 오픈돼 있고 작기 때문에 이란이라는 그 큰 텍사스 지역도 미국에서 어마어마한데 그거의 한 세배가 이란인데 그거를 다 치기에는 이스라엘은 이제 감당이 안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미국의 도움이 현재는 이제 거의 무조건적으로 필요하다고 보이는데요. 그래서 과연 그 이란이 그렇게 순순히 권력을 내놓으면서 그 협상 평화안을 받아들일까? 미국이 원하는 그 큰 프레임대로 흘러갈까? 예, 그거는 정말 쉽지 않은 것 같긴 합니다. 네. 일단은 그 시나리오는 좀 배제해 두는 게 낫겠네요. 되더라도 되게 먼 네. 훗날이니까. 네. 이렇게 10개조 계획 페이지 보이는데 뭐 이건 어떤 네. 조건인지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근데 요런 게 바로 앞으로 잠정적으로 2주간 그 잠정 협의를 했다고 하지만 불안한 거예요. 네. 2주 동안 또 어떤 뉴스가 나올지 모르고 2주 후에 정말 또 좋게 드라마틱한 게 아니라 나쁘게 드라마틱한 반전이 있어가지고 올랐던 거 다 토해내고 또 다시 그 하한가를 또 기록할 수도 있는 그런 것이거든요. 여기 보시면 이란이 이제 국영방송을 통해서 이렇게 발표를 한 거예요. 이란이 미국을 강제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자신들이 말한 10개조, 10개의 계획을 미국이 수용했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근데 이 10개 안을 봤을 때 만만치가 않은 것 같아요. 첫 번째, 비침략에 대한 약속. 두 번째,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통제. 세 번째, 이란의 우라늄 농축 수용. 벌써 여기서부터 이게 네. 핵무기가 이 전쟁의 가장 근원적인 이유인데 네. 이거를 받아들일 수가 있겠냐 이거죠. 음. 그래서 정말로 이게 정말 일촉즉발의 상황에서 그냥 머릿속에 그려봤을 때는 막 그랬을 것 같아요. 파키스탄이 중재를 나서면서 야 우선은 2주만 참아봐. 2주만 참아. 2주 동안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그런 식으로 하면서 그냥 넘긴 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시장이 반응을 해가지고 오른 걸 수도 있는데 와 이거 보면은 만만치가 않아요. 그래가지고 앞으로 2주가 어떻게 흘러갈지 그래서 좀 냉정하고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겁니다. 근데 뭐 냉정하게 말해서 그러니까 미국이나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이란의 핵무기 개발 그 기반 시설을 다 무너뜨렸다. 이렇게 주장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란이 이렇게까지 핵무기를 놓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거죠. 바로 김정은이 살아남으려면은 핵무기가 있어야 그나마 합의가 되고 협의가 되고 그다음에 본인이 국민들로부터 죽음을 당하지 않으니까 음. 그걸 쥐고 있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국민을 희생시키면서 자신의 주변에 있는 휘하, 그 소수만 잘 사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자기들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일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렇게 음. 보입니다. 네, 그러면 진짜 해결이 좀 쉽지 않겠다. 이런 생각도 좀 많이 드네요. 사실 여기에서 다른 거는 미국이 뭐 받아들여 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핵무기를 고집하겠다 하면, 그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싶긴 하네요. 그래서 이제 비트코인 가격도 이렇게 한번 보시면은 반등을 많이 해가지고요. 네. 그 60일선을 돌파를 해서 조금 올라오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요 정도 올라온 거는 뭐 기존의 그 박스권 안에서 움직인 걸로 보이고요. 제 눈에는. 그래서 요 주황색 선이 100일선이거든요. 그리고 요 빨간색이 200일선입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요 100일선은 뚫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럼 음. 얼마냐? 한 7만 5천에서 7만 6천 선? 그 정도는 뚫고 봐야 이제는 조금 뭔가 위로 기대해 볼 수 있다. 이런 것들이 좀 생기지 않을까 싶고 지금의 이런 반등은 2주 동안 어떻게 지내느냐를 한번 보시면서
천천히 대응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이제 비트코인 가격이 이제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싼 구간에 들어오긴 했습니다. 그래서 소액으로 적립식 매수를 하시는 게 하시면서 이제 많이 떨어졌을 경우 그럼 대비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지난주에는 이제 200주 이동평균선을 말씀드렸는데 그 가격이 한 5만 9천, 6만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까지는 열어놓고 생각해 봐야죠. 근데 정말 어제 이렇게 합의가 될 줄은 정말 아무도 예상을 못했을 거예요. 너무 극적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이제 위로도 또 극적으로 나올 수도 있겠죠. 2주 후에. 그렇게 되면은 이제 또 상승으로 갈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어, 이제 이런 경우는 이제 적립식 매수가 또 유효할 수도 있다. 이제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우리는 한국 사람이니까 어찌됐든 뭐 달러로 표시된 비트코인 가격보다는 업비트에서 주로 많이 사고 팔잖아요. 최근에 환율이 너무 높아져서 비트코인 가격이 1억 밑으로 빠지지도 않았잖아요. 사실 최근에 많이 빠졌을 때도 환율이 그래도 오늘 좀 많이 떨어지긴 했는데 앞으로 그러면 환율은 좀 더 빠질 여력이 있는 건지 환율에 대해서 좀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네, 환율 같은 경우는 좀 빠졌다고는 하나, 네, 이제 환율은 이제 단기적으로는 예측이 어렵지만 중장기적으로 우리가 이야기를 한다고 했을 때는 현재 상황이 제가 볼 때는 녹록치는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어제도 뉴스를 보니까 뭐 국민연금, 외환보유고 등등 공적 자금들을 이용해서 환율을 조금 잡았다. 그렇지만 환율이 잡히지 않고 1,500원대가 되었다. 이제 이런 얘기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그 잠정 평화 그걸로 인한 중동의 평화로 인한 이제 환율이 급하게 빠지기는 했지만 과연 이렇다고 해서 환율이 계속 뭐 1,400원, 1,300원 이렇게 밑으로 내려갈 것이냐?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달러 인덱스까지 좀 고려를 한다고 했을 때 이제 봤을 때는 이제 그나마 좀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반도체 산업이 좀 버텨주고 있는 것 같기는 한데요. 근데 이제 반도체 산업도 사이클 산업이기 때문에 앞으로 얼마나 갈지 모르겠고 좀 더 근본적인 우리나라의 경제 혁신이 일어나지 않으면은 개선이 일어나지 않으면은 환율은 3년, 5년, 10년 지나면은 더욱더 오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까 그 호르무즈 해협 이슈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인플레이션이 이제 4월 이번 나오는 것부터 이제 봐야 되는데 오른다고 하거든요, 이미. 그런 조짐이 보이기 때문에 그런 데이터들이 나오고, 그다음에 유가가 옛날처럼 정말 많이 떨어질까, 어떻게 보면 100불이 다시 뉴노멀이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가장 취약한 게 우리나라인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보면은. 그리고 이런 부분들은 이제 그 여러 국제정치학자들, 대표적으로 피터 자이안 같은 경우가 예전부터 많이 지목을 했었습니다. 국제질서의 변화 속에서 가장 많은 것을 잃을 국가 중에 하나가 바로 한국이라고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고려했을 때 달러 표시 자산이 많이 이제 최근에는 그 가격이 좋진 않았죠. 특히 비트코인이 좋지 않았는데 오히려 좀 중장기적으로 본다면은 계속해서 좀 적립식 투자로 모아가시는 게 올바른 방향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재밌는 게 이제 그 한국은행 총재 후보로 나오시는 그 신현송 그분의 자산 포트폴리오를 보니까 네, 강남 아파트 외에는 달러 표시 자산이시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좀 고려하셔가지고 투자를 해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이건 그냥 개인적인 궁금증이고 웅달님의 생각이 좀 궁금한데 제가 느끼기에는 인플레이션이 뭐 정도의 차이가 있는 거지, 인플레이션이 좀 어느 정도 높아질 거는 저는 기정사실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럼 인플레이션이 지금보다 높다고 봤을 때, 비트코인 가격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웅달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으세요? 기본적으로는 이론적으로는 그리고 중장기적인 시간으로 그 말은 이제 비트코인이 탄생한 지 지금 이제 15년이 넘었잖아요. 네, 그렇게 봤을 때는 인플레이션 해지 자산이 맞죠. 음, 왜냐면 비트코인은 정말 너무 많이 올랐으니까요. 네, 그런데 정기적으로 봤을 때 지금이 문제인데 이렇게 그 하락기에 비트코인을 보면은 이건 뭐 그냥 빠지면 다 같이 빠지고 그 지수가 S&P가 빠지면 빠지고 나스닥 빠지면 빠지고 금 빠지면 빠지고 뭐 인플레이션 해지라고 전혀 말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요걸 잘 보면은 비트코인의 어, 근본적인 그 4년 사이클로부터 우리가 이해를 좀 시작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이클 혹은 슈퍼 사이클 뭐 요런 개념으로 봤을 때 반도체 사이클을 보듯이 4년 사이클로 보면은 3년 상승하고 1년 하락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더 근본적인 이유로 비트코인의 가격의 흐름으로 우리가 먼저 우선순위를 두고 이해를 한다면 지금은 하락인 거죠, 올해는. 그러니까 지금은 뭘 갖다 붙여도 지정학 이슈든 인플레이션이든 뒤하락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전반적으로는. 하지만 이제 이것이 지나고 만약에 내가 중장기적인 투자자로서 5년, 10년을 내다볼 수 있는 투자자로서 만약에 비트코인을 본다면은 인플레이션 해지 자산으로 너무 좋은 자산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게다가 또 큰 패러다임은 지정학적인 패러다임이잖아요. 여기에 바로 호르무즈 해협이나 인플레이션 이런 게 다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정말 전쟁이 전 세계적으로 국소적으로든 국지적으로든 다 일어났을 때 정말 자산을 옮기기 쉬운 것도 이동하기 쉬운 그 모빌리티 측면에서 너무 좋거든요. 개인 지갑에 넣어가지고 그냥 움직이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중장기적으로 볼 수 있느냐. 그렇다고 해서 막 그걸 100년, 200년을 보는 게 아니라 짧게는 한 사이클인 4년, 길게는 한 10년 이렇게 본다고 하면은 인플레이션 해지 자산으로 너무나도 훌륭한 자산 중에 하나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안 좋을 수 있지만, 네, 그거는 뭐 3년 상승 1년 하락, 그거에 1년 하락에 해당해서 단기적으로는 빠질 수 있지만, 일단 3, 4년 이상 혹은 중장기적으로 10년 이상 그렇게 보면 인플레이션 해지 자산인 건 분명하니까 네, 비트코인을 좀 모으자 네, 이렇게 보면 될까요? 맞습니다. 그 S&P 500도 우리가 보면은 사실 뭐 10년 투자하고 20년 투자하고 하면 거의 잃을 게 없다고 하는데 네. 그게 10년, 20년을 봤기 때문에 그런 거지. 1년, 2년을 두고 보면은 강남 아파트보다 더 빠질 때도 많고요. 그 다음에 정말 폭락을 해서 30%, 40% 폭락할 때도 많았거든요. 뭐 위기 때는 50%도 빠졌고요. 그래서 그렇게 단기적으로 그 순간만을 보면은 인플레이션 해지가 전혀 안 되는 것 같지만 우리가 길게 길게 보고 부동산처럼 투자를 한다고 하면 어, S&P 500 같은 경우도 인플레이션 해지 자산으로서 좋은 자산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저는 좀 되게 많이 걱정되는 게 사실 달러 인덱스가 지금 되게 많이 빠졌거든요. 지금 98까지 빠졌는데 환율은 1470원대에서 아직까지도 머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달러 인덱스가 빠진 거에 비해서 환율은 많이 안 빠졌으니까 그 달러 가치는 많이 안 빠졌거든요. 원화 대비해서. 네. 그 가장 큰 이유가 뭘까요? 네, 그게 바로, 이 부분은 이제 내일 저희 고래동 공부 멤버십 분들하고 같이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 약간만 말씀을 드려보면은, 네. 저는 그게 바로 그 구조적인 문제 같아요. 음, 그리고 큰 패러다임의 변화 속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피터 자이안이 지적하는 그런 부분들처럼 그런 부분이 바로 우리나라가 근본적으로 갖고 있는 이제 다음 세기죠. 한 30년, 20년, 30년을 두고 볼 때 큰 위기로서 작동을 할 수 있는 조짐이 아니냐. 그렇게 이제 조금 해석이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한편으로 좀 개인적으로 좀 아쉬운 게 이제까지는 원화가 위안화하고 좀 같은 방향으로 많이 움직였었잖아요. 근데 최근의 모습을 보면 위안화는 사실 그렇게 오히려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원화는 계속 약세를 보이고 있잖아요. 중국하고도 이제 디커플링이 되고 있는 것 같고 웬만한 화폐들 다 갖다 놔도 원화 가치는 다 떨어지는 중이거든요. 그것도 같은 맥락으로 네. 보면 될까요? 네, 실제로 데이터상으로도 나왔는데요. 보도로도 많이 나오고 주요국 중에 최하입니다. 어, 예, 최근의 흐름이 최하예요. 가치 하락이 제일 빠른 거죠. 음, 그래서 이제 지금 요렇게 1,400원대 다시 왔다고 해서 예, 다시 뭔가 막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좀 이럴 때일수록 더 조금 멀리 보면서 준비를 미리미리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엘리트들의 자산 구조, 특히 아까도 제가 좀 말씀드렸지만 그 신현성 한국은행 그분께서가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이제 통화를 좌지우지하실 수장이 되실 분인데 네. 그분이 왜 포트폴리오를 그렇게 갖고 계실까? 예, 그렇게 한번 고민을 해보고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솔직히 부동산을 갖고 있으시다면 원화 표시 자산은 이미 충분히 많으신 거잖아요. 그래서 금융 네, 자산은
가급적이면 달러 표시 자산들 위주로 가져가는 게 좀 안전한 방법이 아닐까 그런 생각도 좀 많이 듭니다. 예, 그래서 그 부동산 쪽에서 유명한 유튜버 분이 이제 부익남님, 네. 그리고 이제 석가모니라는 분도 계신가 봐요. 이분은 제가 잘 모르는 분인데, 옛날에 많이 이분들, 활동했죠. 네. 아, 옛날에.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유명하신데, 이분들이 최근에 이제 그런 의견을 주셨대요. 그 이제 24평, 25평 기준으로 저희가 이제 자녀를 좀 적게 낳다 보니까 이제 국민평형이 이제 32평에서 바뀌었다라는 얘기도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24, 5평 정도 아파트를 내가 갖고 있는데 그 가격이 20억이 넘어가면은 이제 이런 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 두 가지 의사결정을 앞으로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산을 늘려가는 데 있어서. 근데 이제 우선은 전제가 요 정도 자산을 가져가려면 그래도 좀 어느 정도 나이가 있어야 되니까 한 40대 중반 정도 라는 전제하에 내가 24에서 25평 정도 시가 20억 정도 갖고 있으면은 이분들이 이제 부동산 유튜버 분들로서 부동산 중심으로 많이 이야기를 하시는데도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죠. 첫 번째, 어, 여기서 한 번 더 세력이 된다면, 그리고 뭐 꾸준한 월급, 그 직장 이런 걸 잃지 않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면은 한 번 더 상급지로 점프를 노려도 되는 거예요. 더 대출을 끌어가지고. 근데 이게 안 된다고 하면 여기서 그만하고 이제 뭘 말씀하시냐면은 금융자산을 만드시라는 거. 예, 금융자산 현금 흐름. 그러니까 부동산에 너무 그렇게 몰빵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옛날에는 이제 부동산 한 채 있으면 두 채하고 세 채하고 막 그런 식으로 했잖아요. 근데 지금으로 봤을 때는 여러 가지 규제라든지 전반적인 흐름이라든지 시대의 흐름으로 봤을 때 부동산으로 어느 정도 수준에 이르렀다고 하면은 그때부터는 이제 부동산이 아니라 금융자산에 오히려 신경을 쓰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이제 부동산 유튜버 분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도 꼭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게 정말 되게 중요한 얘기라는 게 느껴지는 게 제가 주식 공부를 처음 시작한 게 2005년부터였거든요. 대학 동아리 때부터 공부를 했는데 그때는 미국 주식 자체를 투자를 못 했거든요. 그리고 박스 피에 정말 오랜 시간 있었잖아요. 뭐 대략 천 안팎부터 뭐 2000 근처까지 여기서만 계속 뭐 한 십몇 년, 20몇 년 계속 있었는데 그러다가 2019년에 저는 우리나라에 좀 큰 역사가 좀 바뀌었다고 생각해요. 제 개인적으로는. 2019년부터는 그냥 우리가 쓰던 증권사 어플 통해서도 미국 주식을 거래할 수 있게 트였잖아요. 경로가. 그리고 2020년에 코로나가 터지면서 서학개미 바람이 불었잖아요. 저는 이게 정말 큰 반향을 불러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그거 덕분에 우리나라 주식 시장도 좀 많이 발전했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미국하고 이제 비교가 되는 거죠. 이제까지 국내 주식만 봤을 때는 이게 당연했거든요. 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상속세 아끼려고 주가 막 누르고 이게 알지만 어떻게 방법이 없었는데 이제 미국 주식을 투자하다 보니까 얘네는 자사주 소각하고 주가를 높이려고 이렇게 노력을 많이 하는데 우리나라는 왜 안 하냐라고 이제 행동주의도 좀 발전하기 시작했고, 이러면서 저는 오히려 자산 시장이 더 발전하게 된 거 아닌가. 네, 그런 측면에서 예전에는 사실 제가 뭐 주식 공부를 그렇게 했지만, 저는 주식 투자를 조금 하다가 결론이, 아, 주식으로 돈 벌긴 되게 어렵다가 결론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투자를 오히려 부동산을 더 먼저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유의미하게 1억 이상 투자한 건 부동산을 먼저 투자하기 시작했는데, 이 체계가 저는 좀 많이 변화하는 그런 과도기적인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만 해도 우리 고래 식구분들 보면 부동산에만 목매지 않거든요. 저는 사실 부동산 유튜버였고 부동산 뭐 다주택자 제 주변에 엄청나게 많아요. 근데 그분들도 하도 자꾸 이렇게 때리니까 뭐 똘똘한 채로 갈 수밖에 없고 똘똘한 채로 갈지 아니면 지금 주택에서 금융자산을 추가할지 이게 사실 되게 화두가 됐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비트코인 말씀드리고 주식 이야기하면서 이게 오히려 맘 편한 것 같다 이런 것도 좀 배우시게 된 것 같고 기조가 좀 많이 넘어가고 있는 듯한 느낌이 저는 좀 많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 주식시장도 앞으로 발전 여지가 되게 크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이번에 뭐 6천 포인트 넘었었잖아요. 이게 앞으로도 좀 계속됐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그러니까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좀 이제 요인들을 좀씩 없애고 정부에서도 그걸 좀 없앨 수 있게 많이 도와주고 하면 부동산에만 집중하는 그런 기조가 좀 바뀔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좀 희망의 끈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 요즘에 이제 정부 보고서도 보면은요. 이제는 좀 각성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각성이라는 게 그 부동산의 전체 가계의 75%에서 80%의 이제 자산이 집중돼 있는데 그 돈을 이 신산업 쪽으로 끌어오지 않으면은 이게 더 이상은 안 된다. 그러니까 예전에도 물론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지만 그래도 또 5년, 10년 이렇게 온 거죠. 잘 나름. 근데 이제는 진짜 안 된다라고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보고서들이 정말 많이 나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에 있는 사람, 그 엘리트 계층들도 의사결정을 하시는 분들도 이대로는 안 되기 때문에 부동산을 더 잡으려고 하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